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질문해야 되는 현안이 참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빨리빨리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발언에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신당 차린다는 뜻 아니냐는 것으로 언론이 다 해석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님의 특유의 그 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좀 넓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얘기지 그게 현실적으로 뭐 신당으로 이어지거나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에 신당 그림은 없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설계하고 추진할 네. 그럴 뭐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역사성을 가지고 같이 발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해서 민주당으로 현재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그 갓난 신고가 있었지만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 그 유지해 온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은 잘 개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차원에서 당의 대표를 지내셨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그런 정신과 방향에 관해서 아마 같이 가실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신당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체적인 분석은 지금 뭐 함께 하고자 하는 의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지역적 기반이 그렇다고 지금 확고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않을 수는 있지만이라고 갑자기 전환이 되는 이유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이것이 일정하게 어떤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그려지기 때문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새 총리가 연결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을 제일 많이 걱정한다. 여기까지는 연대의 고리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서 뭐 신당이다. 이 문제는 아마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그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좀 연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후 총선 국면이 이제 다가서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있는 중요한 자산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께서 정말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네. 뒤로 가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중단시키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끔 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취지에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예.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정세균 총리도 김부겸 총리도 같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맞춰서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면 일정하게 어떤 뭐 자리라든지 역할을 부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혹시? 지금은 아직 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지금 하지만, 예. 제가 그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예. 공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이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던데 네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된 원칙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단결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서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사소한 갈등을 가지고 배제, 혐오,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다 접근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을 페이스북에 발표했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 뭐 표현의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누구 탈당, 누구누구 출당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가서
갈등과 분열을 배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런 취지로 글을 썼고 어제 그 홈페이지에서 이낙연 대표에 관련한 그 글을 삭제한 겁니다. 근데 좀 삭제 타이밍이 좀 약간 늦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매 시간 그거를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바로 진짜요? 뭐냐면 그거를 저희들이 아니 언론 보도도 이미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바로 확인하고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예. 취재 방해만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서 내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와, 그러니까 저기 뭐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몇 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서 예. 그게 이제 배제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로 나가는데 예. 과연 적절하냐 맞지 않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판단해서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낙연 대표 제명 청원도 한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때도 5만인가 그때는 그냥 뒀잖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 사전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사전적 조치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마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현근택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민주원관 부원장. 네네. 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돼야 할 징계 사유다 이런 당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도했던 권리당원 백광현 씨를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을 했다라고 했던 이유로 이제 검찰이 송치가 됐다라는 건데 윤리심판원에 회부돼야 될 징계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를요. 예. 그건 한번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현근택 변호사와 백광현 씨가 주장하는 바가 네.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현근택 변호사도 자기의 주장이 있고 사실 백광현 씨는 민주당사 앞에서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많은 집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나 활동들이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백광현 씨도 그렇고 현 변호사도 적절하게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백광일 씨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영역보다는 좀 약간 과하게 계속 해온 부분이 있다 혹시 이런 취지의 저는 그렇게 말씀이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탈당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추가 탈당할까요? 원칙과 상식 멤버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은 원칙과 상식을 잘 지키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원칙과 상식을 만든 이유가 네. 정체성 있는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을 잘 세우고 민주당이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칙과 상식 모임이 민주당을 잘 지키고 발전하는 원칙과 상식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탈당이라는 수는 저는 뭐 이원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한 30년 한 정치인인데 네. 그런 카드를 가지고 정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의원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는데요. 비례대표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총에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선거제는 사실은 여야 간의 게임의 룰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을 2020년에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묶어서 통과하기 위해서 야 3당 연합이 통과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잉태된 제도의 불합리성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는 네. 논리적 모순입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들은 파사현정, 잘못된 것은 깨고 새롭게 만들어서 선거제 룰의 핵심인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진전된 형태로 지역 균형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선거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정확하고 편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면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이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에 추천된 비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병립형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저는 그게? 여야 합의가 첫 번째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불출마하고 당에 가라는데 험지라도 얼마 전에 출마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연동형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주장이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 연동형과 병립형은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이탄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연동형의 취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정당 정치로 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1당 2당의 적대적 공상관계를 한번 깨보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연동형 비례제 현 준연동 비례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성 비례 정당이 20개, 50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좋은 거냐. 정당이 난립된다. 난립되는 떴다방 정치가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저는 더 많이 제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는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함께 진행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독일에서 사실은 도입된 제도고 독일은 기민당 기사당의 연합을 통해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3인당 녹색당이 연합해서 해서 연대의 연합 정치가 내각제 형태로 잘 수렴이 돼서 국민의 뜻이 정당 정치에 수렴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수당제를 가져가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고 더 많은 제가 보기엔 폐악과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그 소신을 정책화해서 정리해서 대표 정무 조정실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에게 건의를 드렸습니까? 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의 대답은 뭡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 대표께서 얼마 전에 라방에서 현실을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지금 의원님의 소신과 상당 부분 결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겹치긴 하지만 예. 지금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제도 고민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탄희 의원님의 그런 충정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에 그 합리성도 있고 또 김용진 정무실장이 얘기하는 곳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판단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저는 여야 간의 좀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우리 입장은 다 정해졌고 민주당이 지금 내부에서 진통 겪고 있는 거 민주당 입장 정리되기만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공식적으로 정개특위 간사와 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서로 논의를 좀 진행해보는 게 필요하고 예. 그 여러 가지 선거구제 그다음에 선거구제도 있고 예. 또 아까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선거구 획정도 있기 때문에 예. 여야 간의 합리적인 협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선거구 획정안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는 선거구 획정안이 행정구역 안에 합리적인 인구 기준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규정을 저는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봐요. 심각하게. 심각하게 위배했다. 왜냐하면 예.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 하나 가지고. 노원에서만 줄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예. 서울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부천보다는 서울 강남 3구의 1인당 인구수가 더 적어요. 3구로 놔두면. 그러니까 부천 3구와 부천 4구와 부천 3구를 놔두면. 그런데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부천 4구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런 그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주 편파적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는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전북만 한석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요. 전북도 사실은
인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 분할을 통하게 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데 예. 유일하게 전북만 줄여버리는 형태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 행정구역 내 합리적인 인구수에 기반한 헌국 획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 저는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앞날이 구말리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진단했어요. 솔직하게. 그냥 상대당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방어선 치는 차원의 어떤 의례적인 답변 말고 솔직하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발광체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네. 스스로 빛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은 반사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빛나는 네. 거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그 지지율이 보편적으로 35대 60 정도 나오는 구도에서 네. 한동훈 장관의 그 공간과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도하게 표현이 됐고요. 네. 그 역량이 이제 그 나와서 정말 그 강남의 타워플레스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모습에서 성북동의 판자촌 그다음에 어려운 국민들을 만나 보면서 그분들의 손이 왜 까칠한지 그분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좀 살펴보면 43억까지는 타워플레스에서 사는 고위 법무부 장관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범위적 서울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지금 확신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근소하다고 만약에 본다면 한동훈 요인이 그 근소한 어떤 그 아주 박빙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은 성립이 되는데 동의가 못 하시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효과는 뭐 네. 강남 3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강남 3구 정도, 강북에도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강남 3구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네. 실제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지지가 강하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낮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 국민의힘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와 거의. 한 8, 90%가 겹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표는 대구에서 사진 찍는 분 정도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